네, 안녕하세요. 한평군 농업기술센터 품목개발팀 박성장입니다. 지금부터 새해 농업인 양파 실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증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가장 크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한 5월 초중순에 생육조사를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5월 초중순에 이미 제 주먹보다도 더 커진 양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또 이제 수확식에 가서 보니까 810g까지 이렇게 나갔습니다. 보통 양파가 하나에 한 250g에서 한 300g 이 정도까지 나가는데 이거는 뭐 거의 두세 배가 나가는 그렇게 엄청 큰 양파죠. 오히려 이렇게 너무 커버리면 상품성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양파를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바르 땅 생산량입니다. 시바르는 약 300평으로 보시면은 2019년도부터 갑자기 생산량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양파 농사는 평당 한망 농사라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보통입니다. 보시면 2016년도에는 6천, 뭐 2017년도에도 대충 한 6천, 18년도에도 한 6천 이 정도 되는데 이제 한 19년도부터 갑자기 뭐 7,300, 뭐 7,900, 또 8,500 이렇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게 됐을까요? 뭐 양파 획기적인 품종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고 뭐 새로운 양파 농사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는데요. 사실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뉴스에서도 하도 말도 많이 나왔고 다들 아시는 거지만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기후가 좋았습니다. 너무 기후가 좋았다는 게 이제 적기에 너무 비도 많이 왔고 뭐 일조량도 좋았고요. 이게 양파 물 주기에 대한 효과인데요. 구 비대기 4월 5월에 관수하면은 자연 강우 대비 수량이 41%에서 거의 51%까지 수량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mm 줬을 때는 41%가 증가했고요. 또 40mm 줬을 때는 51%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수가 중요한 건데요. 보면은 요새는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돌리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거의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들었는데 요즘 한평 같은 경우는 한 70%, 한 80% 이 정도까지 거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시고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는 거죠. 이 관수가 물이 최고의 비료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언제까지 관수를 해야 되냐 그걸 보시면은 도복 전까지 저희는 관수하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도복 후까지 관수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 수량은 분명히 증가하는 부분이 있으나 또 부패율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도복 이후 관수는 수량은 늘어나지만 부패율이 한 60%까지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도복 전까지 이렇게 물을 줬을 경우에는 보통 한 30% 이렇게 부패가 난다고 봤을 때 도복 후까지는 이렇게 거의 2배, 60%까지 이렇게 관수 부패율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찾는 그렇게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양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도복 후에는 이제 관수를 하지 않는 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양파 균형 시비입니다. 균형 시비는 이렇게 도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양파는 이렇게 잎 하나당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잎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양파는 잎이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가 제일 중요한데요. 개수가 크게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잎이 12장 이렇게 17장, 7장, 12장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같습니다. 여기서도 여기까지 길이가 같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걸 보시면 7장 난 거는 도장을 해버린 거죠. 도장. 이런 경우는 보통 보면은 직속기가 너무 많은 것이 많습니다. 거의 저희가 항상 2월, 3월달 이때 비료를 주는데 요수만 주는 경우에 이렇게 도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다른 재배 환경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은 요소가 많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에 반면에 복합비료를 줬을 경우에는 이렇게 잎의 개수가 짱짱하게 나와가지고 더 생산량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족보름 정량 적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2월 중하순에 한 번, 또 3월 중하순에 한 번 이렇게 주는데, 요소는 17.4kg, 염화 칼리는 5.2kg, 이렇게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양은 저희가 평당 한 망 농사를 지을 때 이 정도가 소모된다는 양입니다. 아마 농가분들이 이거보다는 더 주실 겁니다. 분명히 이거보다는 더 주실 건데, 일단은 이 정도를 주면은 평당 한 망 농사는 더 지을 수가 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일단은 요새는 효소만 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보통 보면은 이렇게 복합비료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 보통 복합비료로 많이 주시긴 하는데, 또 복합비료마다 이게 성분이 너무 다릅니다. 어떤 거는 질소가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칼리가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워낙 다르는데, 보통 그래도 한 300평당 2포 정도 이렇게 시비하면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줄 때.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리는 게 한 1,000원이나 2,000원 더 비싸긴 한데, 보면 복합비료에 이렇게 황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양파는 황을 필요로 합니다. 양파가 황에 있으면은 더 저장성도 좋아지고, 또 양파 특유의 그 향도 나고 하니까 더 상품성이 좋은데, 저희는 좀 1, 2,000원 비싸더라도 좀 고품질의 또 저장성이 좋은 양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황이 들어간 복합비료를 쓰시기를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양파 시기에 따른 양파 수량성 관계입니다. 보시면은 3월 말에 이렇게 주고 끝나는 것이 수량성이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4월 말, 5월 말에 이렇게 주면은 점점 이렇게 수량성이 내려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 하냐면은 영양생장이 생식생장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이 비료를 늦게 주면은, 늦게까지 주면은 입이 계속 생성하게 돼 있어가지고 도복을 하지 못합니다. 양파 수량이 늘어나는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도복한 이후로 그때부터 확 수량이 늘어나는데, 아직까지 도복할 시점에 아직 양분이 남아있으면은 도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입이 생성하게 자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복이 늦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한 3월 말에 이 정도의 비료를 딱 주고 나면은 비료가 한 달이나 좀 뭐 거의 왔다 갔다 하니까 한 4월 말, 5월 초 이 정도의 비료기가 떨어지고 이제부터 슬슬 도복을 준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복을 일찍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한 4월 말에는 이제 추비를 딱 그만 멈추시고 하면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토양 pH와 비료 이용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pH가 6.5일 때는 비료를 아무리 줘도 이게 한 80%밖에 흡수를 못합니다. 즉 비료를 10,000원어치를 줘도 이게 8,000원어치만 쓰는 거고, 나머지 2,000원어치는 어디로 가버리는 겁니다. 뭐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pH가 낮으면은 아무리 많이 줘도 먹지를 못하니까 꼭 저희 기술센터에서 검정을 하신 다음에 저희 pH 확인하고, 또 질소랑 인산 칼리가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만 항상 채워주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경영 측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네, 그 다음은 녹음병입니다. 뭐 양파 농사 지으시는 분들 중에 녹음병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1차 녹음병은 뭐 쭈꾸미병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전형적인 쭈꾸미병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닭발병이라고도 하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좀 더 지나고 한 4월 초 넘어가면은 이렇게 포자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녹음병 사진입니다. 녹음병 방지는 어떻게 하냐? 저희 진흥청 책에는 뭐 녹음병 1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뭐 묘상에서도 한번 방지하고, 또 정식에서도 방지하고, 또 월동전으로도 방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죠. 뭐 약값도 비싸고, 그리고 또 날도 춥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경우는 전년도에 너무 녹음병이 많은 포장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전년도에 녹음병이 별로 없거나 하는 포장은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물론 녹음병은 좀 줄어들겠으나 또 경영적인 측면에서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항상 자기 밭을 확인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 4월부터입니다. 4월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자료가 있는데 보시면, 만약 녹음병 농약을 한 3번 했을 때 언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냐? 2월 하순부터 한 3번 한다? 이건 너무 빠릅니다. 이때 너무 빨라가지고 병이 발생이 많고요.
또 너무 한 4월 하순 이때 너무 늦게 합니다. 이때는 이미 녹음병 포자가 다 번졌기 때문에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고 4월 상순부터 하는 게 가장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맞을 겁니다, 이게. 근데 또 너무 4월 상순부터 딱 해야 하지 마시고 항상 기온을 보시면서 올해는 또 녹균병이 좀 더 일찍 나겠구나 싶으면 좀 더 빨리 할 필요도 있고, 우리 밭만 또 유도 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항상 자기 밭을 확인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양파 기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양파를 전 과정으로 기계화했을 경우 노동력은 68.8%, 또 비용은 46.7%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많은 부분들은 좀 이제 기계화가 됐고 하는데 정식 부분을 보시면은 작업 시간이 300평을 하는데 관행적으로 했을 때는 일단 32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보면 반면에 기계화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2.2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올해 보시면은 정식기 때 보니까 외국인 인건비 노동자가 거의 15만 원까지 올라간 걸 봤었는데요. 이렇게 정식시기에 돈을 많이 썼고 만약 내년에 수확할 때쯤에 양파 가격이 안 좋으면은 이거는 고스란히 그대로 다 손해로 돌아옵니다. 농사를 지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정식기에 돈이 많이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계화는 이제 제 생각에는 정말 거스를 수가 없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정말 다들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기계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분명.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뭐가 적게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가 적게 들어간 거는 뭐 맞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조직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골도 좀 넓어가지고 좀 분명히 적게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적게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수확량도 좀 차이가 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 양파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아까 전에 보였던 사진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은 양파 두둑 가쪽에 있는 양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간격이 일단 두둑 가에 있어가지고 간격이 또 넓어가지고 물도 잘 빠지고 두둑 가에 있으니까 물도 잘 빠지고 또 비료를 줘도 흡수도 잘하고 물도 잘 먹고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조식으로 심었을 경우에 재직 간격이 넓으니까 뭐 비료랑 물 이런 것도 흡수도 잘하고 또 사조면 이렇게 두둑도 이렇게 금방금방 물에 잘 빠지고요. 이렇게 두둑 간격이 좁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나중에 보면은 수확할 때 보면은 양파 구가 다 기계화를 했을 경우에는 커가지고 수확량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그렇게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파 기계화를 막는 것 중에 큰 게 하나가 육묘가 많이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토경 육묘 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 기계화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근데 농가들이 가장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분소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정말 실패가 많습니다. 거의 100이면 100에 이렇게 스프레이를 받게 되는데요. 이 오른쪽 농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분소스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분소스를 설치하지 않고 다 그 조류로 다 일일이 관수하시는데 분명히 이렇게 하시면은 뭐 하루에 물 주는 시간만 하더라도 한 뭐 2시간 걸릴 수도 있고 뭐 3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정성이 있어야 어디 물이 많이 있는 곳에는 물 좀 덜 주고 물이 적은 곳에서는 물을 더 많이 주고 이 정도는 뭐 정성을 쏟아야 이 기계화에 맞는 육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계화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계화 육묘가 어려운 게 아니고 정성만 있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파 기계화, 양파 교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패 행위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도 대폭 강화되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거든요.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에요. 또한 책임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금 지급도 지금보다 폭넓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패 신고자 비밀 보장, 책임 감면, 구조금 등 보호 보상이 강화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를 타기는 애매하고 걸어가기에는 조금 먼 곳이라면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순간 전동 킥보드 떠올리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공유 전동 킥보드도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지난 1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를 받은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 킥보드가 음주운전 단속 대상인지 몰랐다며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어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 만큼 음주운전을 하면 당연히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는 결정을 한 거예요. 최근 전동 킥보드, 전동 외륜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근절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보호자가 출생신고 후 가정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60일 이내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됩니다. 현재는 아이를 출산하면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보육수당을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보호자분들이 출생신고와 별도로 보육수당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언제나 국민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양육가정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불합리하게 보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60일로 규정되어 있는 보육수당 소급지원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출생신고와 보육수당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신청 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어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민원 거부나 국민 제한 불채택 등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국민권익구제의 패스트트랙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국민신문고에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